자, 채널 제네시스박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는 처음 나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진작 좀 모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투미TV 네. 채널에는 네네네. 제네시스박님도 모셔보고 했었는데 네네네. 제가 이번에 네. 처음으로 이렇게 네. 출연하게 되었네요. 네, 제가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그 신간 나왔죠. 부동산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짜잔. 출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책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많이 잘 나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워낙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 그 내용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더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부동산 세금 관련된 정책 이런 것들 좀 나와 있잖아요. 간단하게 좀 책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 신간. 사실 올해로 제 전업 10년 차입니다. 전업 10년 차. 네, 2014년도에 시작해서 그래서 네네. 2024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드디어 이제 네. 책이 나왔는데요. 네. 근데 사실 나오고 보니까 네. 요즘 시국이 정말 혼란스럽잖아요. 아, 네, 그렇죠. 게다가 좀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일도 좀 그쵸.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왜 이 시국에 책이 나왔냐라고 하시기도 하지만 네, 네. 반대로 오히려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네. 이 책 같은 경우가 이제 책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네. 원칙이에요. 우리가 당장 내년, 내후년을 보고서 투자하기보다도 10년 뒤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을 찾자. 라는 측면에서 써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적인 내용들도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제 전문인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이번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 네. 사실 이제 정치 지형 지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정책적인 측면이 정말 강화되고 있는데 정책에 대한 사항들도 쭉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입지에 대한 사항까지 해가지고 1장부터 5장까지 쭉 담아 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특히 이제 그 정책 관련해서 이제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좀 2025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지,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에서 이제 물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까지 한번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네. 제가 이제 다른 채널이면 모르겠는데 네. 제네시스박님 채널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세금 관련된 컨텐츠로 한번 좀 준비해 보았어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책도 정책이지만 이제 이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도 특히 투자자들은 세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박님 채널도 꾸준한 인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러면 우선은 여기 너무 감정이입하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로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선은 우리 탄핵 소추안이 이번에 가결이 되면서 네. 2025년도 상반기는 탄핵 정국으로 가는 게 확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진짜 탄핵이 되냐 안 되냐 아니면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때도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렇죠. 물론 가봐야 아는 거고 그 각 정권마다 공약들도 사실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네. 일단은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어떤 경우의 수라도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서도 우리는 정책에서 세금 관련돼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게 되면 무주택자에 대한 입장, 1주택자에 대한 입장, 다주택자에 대한 입장이 다 다를 겁니다. 네. 그 사항들을 제가 하나씩 구별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자면 일단은 좋든 싫든 우리가 감정적인 거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탄핵 소추안은 가결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판단해 보았었을 때 현 정권이 그대로 마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바뀐다라고 하면 보수에서 진보 쪽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진보 쪽에 대한 부동산 정책, 여기서도 세금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다시금 되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일단 큰 틀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가 현 정권에서 기대했었던 바가 뭐였는가요? 다주택자 규제 완화였었죠.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요. 야, 정말. 2022년도 12월 달에 네. 취득세 준 거 완화한다. 참고로 취득세 준 거를 없애겠다도 아니에요. 네, 완화한다는 거죠. 완화한다라는 것이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때 그래도 정부가 발표한 건데 이때만 하더라도 집권 초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또 써 있는 거 보다 보면 설령 입법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법 개정 이후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빠르게 매수 안 할까봐 소급해서 해준다
라는 말까지 있었는데 네. 이게 야 이렇게 엎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결국은 지금 국회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연되다가 이번에 정권부터 흔들리게 되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사항.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알 수 있는 게 규제 지역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1에서 3.5%. 네. 근데 2주택자다. 그럼 뭐 면적이 넓지 않다라고 하면 8.4, 네. 3주택자면 12.4%의 이 중과 취득세를 납부해야 돼요. 그럼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다주택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다주택이 더 되지 못하는 거는 사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와오던 것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네. 문제는 이미 다주택이신 분들이 최근에 발등에 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모르시는 척 하시고 있는데 실제로 상당히 많이 오실 거예요. 특히 제니스 박님은 세금도 전문이시니까 저도 이제 상담 오는 분들 중에서 네. 오히려 시국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고 선택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부담되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다주택자입니다. 네. 예전에는 뭐 무주택자도 오시고 1주택자 갈아타기도 오고 그랬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 상반기에 좀 흔들리면 그때 사도 늦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문제는 다주택자분들이 빠르게 옵니다. 왜냐? 나한테는 여유 시간이 이제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면 이런 규제 완화나 현 정권에서 추진하던 대책들 같은 경우는 또 현 상황에서 더 완화가 되면 완화가 되는 거지 강화가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버텨볼까라고 생각했었다가 이제 만약에 보수적으로 바뀐다. 우리가 세금적으로 더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참고로 제가 안 좋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다주택자 입장에서 안 좋다는 얘기지 뭐 그거를 뭐 다주택자 규제가 옳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그 정책이 옳다 그러다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무엇을 걱정하느냐? 바로 우리가 일단 양도세. 그렇죠. 우리 기억나시죠? 양도세 준 거가 처음에 2017년도 8.2 대책에서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2020년도 7.10 대책에서 한 번 더 올렸죠. 그래서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0% 중과세율이 붙어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다, 10억 초과다 라고 하면 세율이 45%에서 30% 중과면 75%, 여기서 지방세 10%가 더 붙어서 정확히 이제 7.5% 더 붙으면 82.5%라는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듣기만 해도 이게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다 보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규제 지역 다시금 확대되고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더군다나 지금 현재도 조정 대상 지역들은 남아있죠. 강남 3구랑 용산구 이렇게 4개의 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지만 한시적 중과 유예가 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2025년도 5월 달에 이제 만료가 될 예정인데 원래라면 다들 현 정권에서 원래는 이 양도세 중과도 폐지하려고 하고는 있었지만 폐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한시적 중과 유예를 이미 1년 한번 연장했었었고 또 연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봤었다가 연장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애초에 정권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연장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다가 갑자기 연장 여부조차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82.5%라는 세율이 저건 이제 상상할 수 없어요. 정말. 아른아른 거리다 보니까 이제 팔아도 남는 게 없다. 그럼 지금 팔아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고 이게 익절이냐 손절이냐를 떠나서도 어떻게든 지금 다주택 포지션을 정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 여기 양도세가 첫 번째. 우리가 일반 세율이라 하더라도 세금은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럼요. 우리가 일반 세율로 파는 것도 이게 대충 양도 차익 3억이면 1억, 5억이면 2억, 뭐 10억이면 뭐 4억 2천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게 중과다라고 하면 더 답이 안 나오고 이를 제가 한 장으로 요약한 표인데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벌었으면 되는 거지 라고 쉽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되면 이런 얘기 쉽게 못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똑같이 양도차익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일반 세율이다 라고 하면 세금은 4억 2천. 근데 중과세율이다 라고 하면 7억 5천. 참고로 우리가 82.5% 얘기는 했었어도 이제 누진세율이고 공제도 있고 네. 하니까 그래도 일단 7억 5천이다. 참고로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일단은 숨 넘어가야죠. 근데 여기서도 비과세 요건을 맞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2년 보유, 2년 거주 장특공 없이만 간다 하더라도 1억 5천으로 훅 줄어듭니다. 그럼요. 근데 여기서 장특공을 이제 80% 10년 보유, 10년 거주 다 채웠다. 1,5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 장으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부동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세금 세팅이 더 중요하다. 세후 수익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정말 명언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채널 제네시스 박을 애청해야 되는 이유. 고맙습니다. 여기서도 나오는 건데, 네. 투자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겁니다. 이 채널을 애청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잘 세금의 중요성을 아실 분들이라 보고 있고, 네. 근데 이게 투자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그리고 수익률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상담 오시는 분들 보다 보면, 소장님, 저 여기 A주택 취득해서 3억 벌었고요. B는 5억 벌었고요. C는 10억 벌었어요. 네, 잘하셨네요. 근데 왜 오셨어요? 라고 하면, 그런데,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맞아요. 어떤 식으로 팔아야 될까요? 근데 이것도 팔려고 하자니 또 아깝고, 막 이런 것들이 항상 다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아픈 손가락 같아도, 그래도 일단은 끊어내야 된다. 더 올릴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세금을 생각했을 때 얘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일반 세율로 처리하고, 얘를 뭐 일시적 2주택이 그래도 되면 그렇게 정리하든가 안 되면 그냥 다 싹 다 해를 달리해서 판다 하더라도 마지막 주택을 비과세로 파세요. 양도차익이 제일 크니까 얘를 최대한 어떻게 해야 세금 세팅이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당해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모릅니다. 맞아요. 네. 그냥 처음에 투자할 때 이거 수익률 좋아 보여. 그래서 이거 투자하고 저거 좋아 보여서 저거 투자하고, 그리고 또 막연하게 다주택자가 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유형이 일단은 목돈을 모아서 좋은 거 사야 된다는 거 다 알아. 근데 이미 투자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여윳돈 생기면 또 막 몇 억 모였다고. 네. 이거 가만히 냅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투자가 또 사모으고. 네. 그래서 그것도 돈을 벌긴 벌었어. 문제는 벌어도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거나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다. 라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양도세. 그러니까 일단은 다가오고 있고,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문제 아닌데, 사실 전 정권에 이제 다주택자 되신 분들은 갑자기 바로 정권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니까 바로 트라우마에 걸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인데, 그렇죠. 이게 정말 세죠. 우리가 기억나실 거예요. 맨 처음에 2017년도 파리 대책 때 양도세 중과를 먼저 도입하면서 못 팔게 먼저 막아버리죠. 퇴로를 막. 그렇죠. 퇴로를 딱 차단합니다. 우리 가두리 양식이라는 표현 쓰는데, 네. 물고기들이 막 들어오니까 격벽을 쳐놓는 거예요. 네. 그 물을 쫙 빼버리기 시작할 때 사실 처음에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 온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맞아요. 탈출하려고 보니까 탈출구는 막혀 있어. 물론 탈출구는 있습니다. 퇴장료가 너무나도 셀 뿐이지. 입구에서 정부가 딱 칼 들고 기다립니다. 세금 내 하면서. 네.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양도세 중과를 딱 한번 쳐버리니까 이 정권 천년만년 가겠어. 언젠가 또 바뀌겠지. 양도세는 건 팔아야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안 팔면 돼. 라고 하고 있었더니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종부세를 언제 2018년도 9.13 대책 때 한번 터뜨려 버리고요. 그 다음에 언제 2020년도 12, 16 대책 때 한 번 더 강화시켜 버립니다. 이게 정말 많이 올라요. 정말 많이. 근데 이거는 한번 낮아진 세율이에요. 이게 한번 12, 16대 높였다가 한번 또 지금 현행 네. 정권 바뀌면서 다시금 낮췄는데, 지금 보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원래는 없애려고 하다가 그래도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2주택자 중과만 없애고 3주택자 이상만 중과세율이라 한다 하더라도 세율 차이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이 엄청 낮아졌습니다. 많이 수준이 아니라 대폭 강경이 됐어요. 살 것 같아요. 예. 자, 한숨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세 가지가 중첩됐거든요. 우선은 세율이 일단 낮아졌죠. 네. 그리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또 낮아졌어요. 원래는 100% 될 뻔하다가 60% 낮아졌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공시 가격도 낮아졌죠. 네. 아, 하나가 더 있네요. 이제 공제도. 네. 원래 1세대 1주택 공제가 기존에 9억이었다가 12억으로 높아지고, 다주택 공제가 6억이었다가 9억으로 높아지는 이런 네 가지 시너지가 다 합산되면서 종부세가 전에 납부하던 것보다 한 5분의 1 토막 난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면 괜찮다라고 하면 지금 다주택자분들도 사실 우리가 다 내 새끼 같은데 팔기 싫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좀 안 좋은 시장인 곳들도 있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도 옮기가 올 뻔하다가 갑자기 대출 유지하면서 연말에 한번 확 차단됐다가 지금 갑자기 탄핵 정국까지 오면서 지금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좀 더 버텼다가 팔고 싶어 하지 지금 팔고 싶은 분들은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세율이 과거 세율이에요. 이거 보면 숨 막힙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그리고 이 무시한 세율 딱 그냥 대충 이제 규제 지역 내 2주택이든 전국 3주택이든 그냥 세율이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버리니까 참고로 이때 당시에는 농어촌 주택도 안 빼줬었어요. 양도세선 빼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좀 개정이 됐지만 과거에는 종부세 할 때는 시골의 농가주택들 이거 뭐 가격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공시가격 뭐 몇천만 원짜리도 주택 카운트에는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는 이 3주택 중과와 맞는 게 어마어마했었고 그러니까 당시 이제 트렌드 중 하나가 상가주택이나 아니면 다가구 상가주택이나 다가구를 그냥 올근생으로 그렇죠. 바꾼다든가 아니면 시골에 이건 뭐 주택 뭐 별거 아닌 건데 라고 하면 창고로 용도 변경하든가 아니면 아예 건축물을 멸실시켜 버린다든가 이런 게 트렌드였었죠. 그 정도로 종부세 두들겨 맞아 보신 분들은 몇 천만 원 내고 억 단위로도 내고 네. 그리고 제 아시는 분 중에서는 물론 특이 케이스긴 해요. 법인 투자였다 보니까 그분은 한 해 종부세를 7억까지 내봤대요. 그래서 처음에 그 전에 한 직전 연도에 3억 낼 때도 네. 더 버텨볼 거야 라고 하다가 7억 나온 순간 이건 못 버티겠다. 싹 그냥 눈물을 머금고서 정리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 트라우마, 진짜 트라우마로 표현해드렸지만 이게 진짜 안 내보신 분들은 모르는 공포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취득세는 그래도 속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취득세 내가 1억 내도 비용으로 다 인정되니까 비용 처리한다 치지 뭐 하지만 종부세는 비용 처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뭐 아주 예외적인 거 외에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진짜 법인이라든가 네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이건 생으로 날아가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픕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양도세 중과 82.5% 이것만 하더라도 그래도 남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취득세 내고 양도세 내고 종부세 내고 하다 보면 진짜 남는 게 없다. 그럼요. 그래서 이거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물론 어디까지나 지금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쵸.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다주택입니다. 네, 맞아요. 왜냐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지금 시장도 이런데 또 맨날 이러잖아요. 또 이 시국에 부동산 투자 얘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다주택자분들은 최악을 가정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세금적으로 최악의 가정을 하다 보니까 그전 트라우마가 딱 떠오르면서 당장 규제 지역도 지금 현재 강남 3구, 용산 3구만 남아있다 라고 하면 현재 이 지역에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장 5월 전에 그렇죠. 잔금을 쳐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현재 비규제 지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한다 하더라도 당장 5월은 아니라 하더라도 진짜 조기 대선이 가고 바뀌어 나가고 그리고 정권이 바뀐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휙휙 정책을 바꾸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정책을 입안하고 이제 장관들도 임명하고 이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본격적인 대책은 빨라야 2025년도 하반기. 그렇죠. 혹은 2026년도를 봐야 될 텐데 아예 정권이 안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라고 했었을 때 비규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슬슬
25년도에는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다주택자분들이 정리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왜냐하면 이런 이슈가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 2024년도 하반기만 놓고 봤을 때 대출 규제한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확 죽었지 네. 급매물은 막상 안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가 다주택자나 그냥 뭐 유주택자들이 급매물로 내놓는 게 아니라 수요는 침체됐는데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았던 거죠. 뭐 2025년도 되면 금리 더 낮아질 것 같고 원래라면 2025년도 상반기가 괜찮을 거라고 저는 봤었었다 보니까 금방 장 좋아지면 그때 팔아야지 라고 하면서 좀 여유 있게 보셨던 분들 중에서 갑자기 여유가 없어진 분들이 생겨나가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쪼들리는 거죠. 물론 모르는 일이지만 다시금 종부세가 강화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종부세를 뭐 몇백 정도에 내가 버텨보겠는데 몇 천에서 억 단위가 되는 순간 그럼요. 야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이미 다주택인 분들은 최근에 다주택자 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네. 취득세 때문에. 이미 전 정권의 다주택기였던 분들이 여전히 못 팔고 혹은 안 팔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미 그전 세금 경험해 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팔려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던지게 되면 사실 2025년도 상반기에 급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잡으시면 되게 좋을 수 있다. 매수자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우선은 사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럴 때 물려서 매도하는 게 안 좋죠. 안 좋죠.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때가 기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분들이나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은 2025년도 상반기를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반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하반기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개선될 수는 있어요. 해소가 되겠죠. 이게 어느 쪽이든.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거 역시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죠. 방향성이 정해지니까. 근데 그게 결정되고서 사람들이 움직이기보다는 그 전에 사람들이 잘 모를 때, 공포에 질려서 던질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거꾸로 말하면 사실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던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긴 해요. 우리가 물론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르는 일이지만 이미 최악을 한번 가정하고서 움직이게 되면 지금 정리하고 똘똘한 채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좀 버틸 수 있으면 버텨라 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뭐 굳이 급할 이유가 없죠. 네. 그렇죠. 1주택자는 괜히 사람들이 막 등 떠밀려서 막 던지고 있을 때 나도 같이 그 시장에 떠밀려서 매도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근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면 나중에 후설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게 되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더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내 주택을 여기서 손절하든 익절하든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빨리 가야겠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래도 갈아타기는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 근데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다 라고 하면 뭐 꼭 진짜 상급지 한꺼번에 한 번에 점프는 못해도 그래도 일시적 2주택 지금 현재 1년 텀이 있다라고 하면 3년 내 처분해도 비과세가 되니까 A주택 있다가 B주택 취득하고 3년 내 처분하면 비과세니까 그러면 이 장만 버티고 좀 더 나중에 이제 2026년도 7년도 장이 훨씬 더 좋아질 때 그때 처분해야지 라는 생각하면 A주택도 상승분 잡고 B주택도 상승분 잡아가고 합쳐서 나중에 C를 가든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주택자는 그렇게 지금 가능한 파는 거는 좀 참아보고 진짜 내가 확 점프하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일시적 2주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부분. 마지막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도 상반기를 잡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러면 이렇게까지만 얘기해드리면 분명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아니 왜 2025년도 상반기가 기회냐. 하반기도 기회일 수 있지 않냐.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뭐 지금 공급 얘기나 이런 거는 일단 뺄게요. 지금 세금 얘기만 하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래 지난 얘기가 아닙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60억 얘기가 우리가 50억 신고가 보고 55억 보고 그 다음에 60억 양심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5억씩 띄워버립니다. 그래 버리는데
근데 이런 지역들이 떨어질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질 이유가 안 보입니다. 네. 그렇죠. 제네스방님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떨어질 이유가 안 보인다 했는데 물론 일부 금매는 나오겠지만 단기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 반포랑 우리 압구정 한번 가보시면 금매가 없어요. 보면 또 최근에 12월 26일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63억 신고가. 99년생. 아, 부럽다. 아, 뭐 7살짜리도 사는데 뭐 99년생이면 뭐 충분하지. 그렇죠. 그렇죠. 7살짜리도 사는데. 아우 정말. 그러니까 와,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은 되게 많고 또 지금 여기 아파트 매수 심리 꽁꽁 한다 하더라도 압구정 잠실 재건축 신고가. 바로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주공 5단지. 그럼요. 여기 바로 앞에 그러네. 여기 주공뷰네요. 주공뷰. 네, 5단지 뷰입니다. 5단지 뷰. 지금 여기 촬영 현장도 그래서 막 빗물 자국 다 보이는 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상급지들은 다들 사람들 지금도 매물이 별로 없고요. 저도 이제 손님이 있어서 반포랑 압구정 매물 찾아보다 보니까 매물도 별로 없는데 일단은 매도자들이 고고합니다. 이 팔리면 팔리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오히려 전화는 어떤 전화가 많냐면 요즘 시장 안 좋다는데 압구정에 금매물 있나요? 이런 전화만 많고요. 정작 금매물은 없고 다 그렇습니다. 뭐 나오긴 일부 나오지만 굉장히 잘 안 나오는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양도세 중과예요. 왜냐하면 양도세가에 따라서 막 70% 80%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한 물건만 일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주택제 규제를 하게 되면 다주택 포지션에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주택들 먼저 정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양도 차손이 있는 거 먼저 정리하고 차익이 있는 거 뭐 상기 처리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지방 먼저 결국은 흐름이 어떻게 되냐 지방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서울이 여러 채다라고 하면 서울 외곽 아니면 비아파트 먼저 정리하고 빌라 오피스텔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가 여러 채라 하더라도 구축 정리하고 신축을 살리고 신축에서도 외곽부터 정리하고가 되는데 압구정은 사실 피라미드의 정점이 있다 보니까 압구정을 여러 채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급하게 정리할 이유가 없고 저는 반포 여러 채 갖고 계신 분을 봤습니다. 그것도 아주 최근에.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가격 조정 레인지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런 분들은 종부세 막 5억씩 두들겨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 던질 수도 있겠죠. 반포에도.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잘 기회를 잡아서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는 게 사실 상급지는 잘 안 판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전화 온다고. 지방 사람들도 그렇고 서울 사람들도 그렇고 다주택자 규제가 되면 양극화가 된다라는 학습 효과가 이미 2번이 있었죠.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있었고 문재인 정권 때 있었고 한 번 더 올 것이냐를 보고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 규제 똘똘하는 채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다들 싹 정리하고 상급지로 가야겠다. 그 상급지가 반포 압구정이다 보니까 반포 압구정 쪽으로 전화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사가 다시 보입니다. 2024년도가 트렌드 중 하나가 똘똘한 채 계속적으로 하위 주택들은 빠지는데 상위 주택은 격차가 더 올라가니까 격차가 더 벌어졌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공급 부족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역대 최고치로 갖다 상승한다. 라는 얘기들.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이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결국은 이런 얘기해도 또 올라간다는 거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주어를 이제 잡아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들도 보면 막연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 내 집 마련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내 집 마련 어렵지 않아요. 우리 KB 통계자를 한번 보게 되면 전국 아파트 평균은 5억입니다. 우리가 뭐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모르는 거죠. 그럼 뭐 내 집 마련 5억이 어려울까요? 라는 생각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소득은 보통 PIR 보다 보면 중위소득 가지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주택가격도 전국 중위주택 가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 중위 가격은 3억 6천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눈높이가 나 지방 싫어. 예를 들어 뭐 지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광역시라든가 여기서도 광역시 3억 6천짜리가 어딨어? 우리는 또 신축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뭐 오래된 아파트 싫단 거죠.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서울시 평균으로 가면 12억 4천. 근데 여기서도 다세대, 연립, 참고로 다세대와 연립의 차이는 연립이 이제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더 넓은 게 연립이다 보니까 다세대보다도 연립주택이 좀 더 비쌉니다. 근데 연립 평균, 즉 빌라라고 했을 때 빌라는 3억 3천 원이라는 거죠. 평균 가격이. 끌어버리면 사실 다들 서울에서도 내 집 마련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6억 이하는 정책자금금리도 워낙 잘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내 집 마련 소득 가지고서 맨날 얘기하지만 서울의 빌라 매수는 어렵지 않아요. 아파트로 다들 눈높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도 12억짜리가 사실 만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뭐 노원구 아파트 가도 그 구축 아파트들도 막 10억, 11억도 하는데 네. 일단은 12억이다 라고 해버리면 사실 우리가 서울에서도 주요 지역들은 꿈도 못 꾸거든요. 그래 버리는 금액이 12억.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원하는 주택이 무엇이냐? 자꾸 부동산이 너무 비싸요 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서울의 아파트가 비싸다는 걸 명확히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제 조건이 정말 중요한 게 다주택자 규제를 옳다라고 보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주택자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벌어집니다 라고 저희는 얘기한다 하더라도 항상 또 너는 투자자들을 대변한다. 투자자라고 말하면 그나마 괜찮고요. 투기꾼들을 대변한다. 네. 또 다주택 투기 만들려고 이러는다 라고 하지만 근데 사실 많이 얘기하는 포인트 중 하나가 주택 공급은 충분합니다 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 집이 없는 이유는 저 다주택자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 라는 인식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게 맞다라고 칠게요. 다주택자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 집이 없어.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보고 정리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리하는 게 내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정리하느냐 그렇죠. 라고 보면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아까 제니시스 왕님 얘기하신 걸 반포에 여러 채 계신 분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주 일부 소수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지방을 먼저 더 정리하고 그렇죠. 서울의 빌라를 먼저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주택들은 오히려 더 빠지고 내가 원하는 주택은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가게 되면서 더욱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사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전에 이제 공급은 충분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여기서 말하는 공급이 내가 원하는 공급인가? 즉 저는 유효 공급이라 표현하거든요. 이게 맞느냐를 한번 잘 보란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은 100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에 집 널렸어요. 신축 아파트 좋아한다고요? 지방에 미분양 많아요. 청약 통장 필요 없습니다. 동호수 선착순 지정. 그래도 안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이 필요한 건데 서울은 그 와중에 주택 보급률이 100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빌라나 다 포함시켜도 맨날 뭐 비장마철 되면 침수나는 반지하 주택들 이런 것들 다 포함시켜도 100이 안 되는 건데 이미 이렇게 주택수가 부족한 서울에서 여기서 아파트, 여기서 신축 아파트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가격이 빠지는 쪽에 속할까를 생각해 보면 답은 금방 나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얘기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미 2번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거든요. 네. 근데 되풀이할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들은 네. 뭐 진보 보수 다 떠나서 그 정치인들 보다 보면 다 강남의 주택들 막 여러 채씩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에도 뭐 다주택 처분령 내리니까 우리 그 유명한 표현 있었죠? 직보다 집을 선택했다. 네. 라고 하면서 아니 다 무주택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1주택만 하라고 했는데도 직을 던져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왜 다주택자 규제하면 똘똘한 채 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그런 정책을 펼쳤을까? 라고 하면 그게 표가 되니까. 네. 무주택자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1주택자 비율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러면 1주택자도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본전이거든. 그렇죠. 왜냐면 내 집값 올라가는 것보다 남의 집값 올라가는 게 더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주택도 서울의 주택이 아니라 지방의 주택일 수도 있고 빌라일 수도 있고 내 집은 찔끔 올라갔는데 막 다른 데는 막 폭등을 해. 이게 나라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 버리다 보니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들 보면 3주택자가 2.4 다주택자 1.3%예요. 2023년 통계가. 네. 그러면 이 5%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주택 가지고 있어. 또 2주택자까지는 일시적 2주택일 수도 있으니까 봐준다 치더라도 얘네들 나쁜 놈들이다.
라는 생각을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렇게 탄압한 결과가 똘똘한 한차를 더 심화시키고 지방을 더 무너뜨리고 이런 빌라 지역의 침체를 더 가속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향에 따른 결과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가 옳을 수도 있어요. 그 다주택자 규제를 펼칠 때, 진짜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 편하게 지방 집값을 박살내드리겠습니다. 빌라 집값을 초토화시키겠습니다. 그럼 안 돼. 라고 하면, 그거는 옳은 정책이죠. 강남 집값 그냥 완전 그냥 50억, 60억, 100억 가도 뭐 그거는 우리 알 바 아니고, 어쨌든 강남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경 끄시고요. 우리 1주택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사실 또 그게 옳은 사회라고 볼 수는 없죠. 양극화가. 그러면 사실 다주택자 규제를 전 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다주택자 규제를 풀면 강남 집값만 미친 듯이 올라가는 현상은 꺾일 수 있겠죠. 좀 줄어들겠죠. 지금만큼은 아니겠지. 지방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시장에도 온기가 퍼지겠죠. 왜냐면 우리 실제로 수익률을 놓고 보면 우리가 60억짜리 주택 사가지고 이게 뭐 5억 올라가는 게 수익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취득세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내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도 지방주택들 쭉 넘어갈 수 있겠지만 또 사실 세금이 세수 수익률을 다 박살내버리니까 지방에 못 가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서 단순히 다주택자 때려잡는 거는 옳아 라고 해버리면 그럼 여러분들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그에 따른 결과를 보시는 거고 실제로 여기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주택자분들 한번 맞아봤으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해지면 난 남는 게 없겠구나.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싹 정리해서 한 채로 가야겠다.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주변에 세금 물어보시고 투자자들 보면 부동산 투자하면서 물론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부동산 하시던 분들이 부동산 싹 다 정리해서 코인으로 다 바꾼다든가 주식으로 다 바꾼다든가 이런 경우도 혹시 보셨나요? 거의 없죠. 그쵸. 반대는 많아요. 주식 코인에서 번 돈 다 이제 부동산에다가 그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 물론 제가 본 걸로 한정해서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자는 보수적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싹 바꾸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바꿀 때 어떤 식으로 바꾸냐? 부동산을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부동산인데 다주택 포지션을 청산해서 1주택으로 지방을 정리해서 반포로 압구정으로 이런 식으로 갔다가 변경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뾰족한 곳들이 더 뾰족해지는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하면 또 그래도 집값이 비싼데 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PIR 얘기했을 때 앞에서도 소득도 기준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딱 그 얘기 하면서 좀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 PIR도 KB PIR이 들어가면 따로 있습니다. KB는 수신과 여신을 동시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대출받는 사람들의 소득과 실제로 어떤 주택을 가지고서 매매가액이 얼마짜리를 사는지를 갖다가 PIR로 산출한 거예요. 그러면 PIR이 지금 11에서 12 사이입니다. 11에서 12.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컴 소득 대비 집값이 한 11배 정도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높냐 낮냐는 각자 판단하겠지만 근데 사실 그동안 PIR 가지고서는 분모분자 가지고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PIR 16배, 18배, 어디서는 20배 넘게 이게 나라냐라고 하지만 아까 말했죠? 실제로 뭐 반포 주택 매수하는 그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60억짜리 매수했었던 레미안 원베일리 매수한 사람이 대출이 1원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PIR은 몇일까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감당이 되니까 매수하는 거지 지금은 영끌해도 DSR 때문에 영끌하고 싶어도 못한다 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문제는 집값을 떠나서도 문제가 이 얘기는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OECD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통계가 한국이 뒤에서 1등이에요. 제일 낮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낮은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가처분 소득은 여러분들이 이제 월급을 받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남은 처분할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소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대비 주거 비용을 봤더니 1위가 슬로바키아. 그러니까 거의 한 7% 정도 되네요. 네. 굉장히 높은데 한국은 몇이에요 지금? 지금 뭐 한 14점 몇 절반 정도네요. 나옵니다. 와 이거를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왜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한국
주거 안정이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항상 한국은 주택 가격이 높고, 참고로 이거는 주택 가격 얘기가 아니라 임대차 얘기입니다. 네네. 그런데 뭐 주거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 전세제도 덕분에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매수해도 이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월세를 치환해보면 수익률은 사실 답이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도 사람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매매 차익을 보고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주거비 얘기를 하느냐? 이게 흔들릴 거라는 거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된다. 전세제도 때문에 네. 주택 이제 투기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왜냐면 갭 투자가 용이해지니까. 네. 그래서 전세제도를 없애야 되고, 전세자금 대출을 없애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하느냐, 전세 종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제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월세화가 그러면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하면 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네. 이런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다주택자를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월세는 누가 내놓죠? 민간에서 80% 이상을 내죠. 네. 그렇죠. 민간에서 80%라 했지만 공공 여기서도 이제 기업형을 제외하고 실제로 정부가 하는 임대주택 비중은 이제 한 자릿수입니다. 네.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민간 임대 시장을 박살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1주택자가 전월세를 놓는 게 아니에요. 네. 1주택자가 뭐 예를 들어 나도 이제 직장이라든가 뭐 학업 질병의 사유로 인해서 뭐 다른 데에서 살 수도 있겠죠. 내 집 전월세 놓고. 하지만 그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죠. 나도 또 어딘가에서 전월세를 구할 테니까. 그래 버리면 결국은 민간에서 전월세를 공급해 주는 거는 결국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자를 다 탄압하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는 게 단순히 다주택자 규제의 리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약간 진보 쪽 인사분들의 발언을 보다 보면 1주택자도 안심할 수 없다. 실거주 안 하는 주택들은 다 문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갭 투자가 문제다. 그럼 갭 투자를 없애버리면 전세도 없어지는 거고 실제로 지금 현재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월세화가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네. 빌라 전세가 완전 붕괴 직전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월세화가 되고 있고 그런 결과 이게 진짜 서민들한테도 옳은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투자 안 해도 돼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전월세 금액이 안정이 될까? 올라갈 것인가? 이것만 놓고 보았었을 때 이런 뭐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 감소가 오게 되고 뭐 이런 얘기는 다 떠나서도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임대차 시장을 건들기 시작하면 우리 임대차 3법 2019년도에 등장했었을 때 전월세 금액 폭등했었던 거 기억나실 네. 겁니다. 그런 상황들 최근에도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슬쩍 나왔다가 들어갔잖아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임대차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게 하면 과연 진짜 무주택자분들한테 낙원이 올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자꾸 정부가 공급을 자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수요를 애매하게 건들기 시작하면 지금 민간에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안정적인 대한민국의 임대차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오늘 세금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한번 쭉 풀어봐 보았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뒤에 마지막 장표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네네. 또 얘기하셔서 얘기를 하자면 이거 옳고 그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으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이야기 자체는 그냥 선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입자를 보호해줘야 돼. 라는 얘기를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너무 초과 수요를 하고 주택의 투기를 보는 거 잘못된 거야. 그렇죠. 이 얘기 자체도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뭉쳤을 때 나오는 결과들을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옳고 그르고 당위성의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사실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저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서울 집값이 더 올라갈 게 눈에 보여지고 여기서도 서울의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가 폭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제 노도강 같은 외곽 지역보다는
강남, 마용성 이런 식으로 핵심 지역들 중심으로 올라가게 눈에 보여요 라고 하는 게 그게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갔으면 저도 좋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게 포인트를 잘못 잡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김재경 소장은 자꾸 폭등 문절에서 폭등을 하라고 얘기를 한다. 물론 저도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런 식으로 베팅을 한 거는 있죠. 상승하면 돈을 버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걸 부정하진 않을게요. 근데 그게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사회적으로 지방 붕괴되고 서울 집값만 올라가고 이게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앞뒤를 바꾸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약간 부동산 하락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이게 당위론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락할 거라고 내가 지표나 통계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게 나랍니까? 하락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비판하기도 애매해지고 그렇죠. 그 하락해야 된다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약간 주어를 혼용하면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정책들을 모았었을 때 그래서 저도 이 책 썼을 때도 정책 파트가 4장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요즘 시장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를 얘기해드려요. 정책적으로는 뭐 그게 선의의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결국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 것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마지막 말 아주 멋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사는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 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그 25년도 부동산 세금 정책 관련 방향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좀 멘트 하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2025년도는 우리가 가정의 연속이에요. 네.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린 것도 그렇게 된다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네. 당연히 그렇게까지 심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미 뭐 그래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네. 2번씩 실패했으면 3번 네. 또 할까라는 생각도 분명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수적으로 투자자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제 진짜 트라우마라는 표현가 있었을 정도로 이게 잘 되면 다행인데 잘못되면 종부세를 그냥 이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또다시 이제 또 피만 토하나요? 이도저도 못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 시절이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비하는 결과가 안타깝지만 아무래도 좀 저평가된 지역들은 더 저평가를 시켜버리고 오히려 비싼 것 같아도 비싼 지역을 더 비싸게 만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옳고 그른고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나는 이러한 시류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건지 이제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많이 도움되셨길 바라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책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